이거 신문기사인데요. A기업 주 52시간 사수 총력 못 지키면 인사불이익. 예,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52시간 사수를 총력까지 기울이든지 한번 살펴볼까요? 2018년에 이게 2월에 이제 아시아경제에서 내보낸 기사인데 A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7월부터, 그러니까 2018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인 주당 52시간 근무제 확립을 위해 이를 못 지킬 경우 담당 임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예. 일을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많이 하게 해도 모자랄 판일 텐데 해당 회사들은 왜 52시간 근무제를 확립을 위해서 일을 못 지킬 경우, 그러니까 담당 임원으로 하여금 소속 부서원들이 주당 52시간, 최대 52시간 이상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관리를 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 7월 1일부로 기존의 주당 총 68시간을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2018년 7월 1일부터 이 68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정부에서 제한을 가하기 시작을 했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기업체에서도 이를 준수하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로시간의 최대 한도가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이제 소정 근로시간이라고 해요. 법정 근로시간은 일주일당 40시간이에요. 그래서 일주일에는 보통 4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게 타당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지만 이 외에 연장 근로라든지 휴일 근로 등의 추가적인 근무 시간을 그동안 허용을 해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소정 근로 시간 40시간 더하기 휴일에 휴일 근로라고 해서 토요일, 일요일 각각 8시간씩 근무가 가능하도록 운영을 해왔고요. 또 월화수목 금토일 해서 연장 근로를 또 12시간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8시간이 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운영이 되어 왔죠. 이렇게 근무를 해도 뭐 법적이라든지 이런 부분, 근로기준법 상에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2018년 7월 1일부로 16시간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생산을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우들이 많았죠. 그래서 주 52시간, 그래서 소정 근로는 40시간이고 휴일을 포함해서 최대 12시간을 더 일할 수 있도록 법제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주 52시간을 만약에 조직 구성원이 일주일에 53시간을 근무를 한다. 물론 52시간 1분도 마찬가지겠죠.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그거는 법률 위반이고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사업주는 2년 이하 징역. 여기서 사업주라 함은 보통 대표이사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기업인으로서는 회사로서는 굉장히 엄격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정말 위반을 하면 대표이사는 입건이에요. 그래서 입건이라 함은 법률을 위반하는 자에게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경영 활동에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운영을 하는 것으로 당시의 정부가 공포를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일주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의 변화입니다. 이거는 조금 근로기준법상의 히스토리를 알아야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존에는 소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휴일 근로 16시간, 토요일 8시간, 일요일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었는데 이제 휴일에 별도로 8시간씩 근무할 수 있다는 의미는 삭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총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으로 운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 이렇게 근로시간이 주당
구성원들이 16시간이나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면 기업들은 어떤 정책을 펼쳐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상에 있는 법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유연하게 구성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 중심으로, 대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무시간 단축이라는 사회적 법률적 요구에도 부응을 하고, 또 구성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가 보통 워크 앤 라이프 밸런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여 실행을 확산하였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플렉서블 타임제라는 유연 근무제 제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에는 법률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는 되어 있었는데 주당 68시간을 근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회사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예. 관련해서 다음 장에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 법정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의 유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선택적 근로시간제,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의미가 조금 달라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본인의 근무시간을 결정한다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같은 경우는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의 필요에 의해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뭐 창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중시되는 IT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회사가 이제 근무 시간을 지정하는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로 공장 같은 경우에, 공장 근로자 같은 경우는 정해진 시간 내에 근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회사에서 근로 시간을 지정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합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 두 가지가 근로 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기업들이 선택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제가 선택적 근로시간제 그리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유형 근무제라고 말씀드렸는데,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선택근무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선택근무제 같은 경우는 4주, 한 달 이내에서 구성원이 각 주마다 원하는 유형을 통해서, 근무시간을 통해서 보다 좀 유연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이 가능하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법제화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2주 단위 선택 근무제를 제가 지금 표시를 해봤어요. 2주 단위 선택 근무제라고 하면 총 2주 기간 내에 총 법정 근로시간은 80시간을 근무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의 법정, 즉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40시간, 그래서 총 80시간을 일을 하면 되는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월요일에 예를 들어서 이 구성원이 업무가 오전하고 좀 오후도 좀 일찍 몰려 있다라고 하면 앞쪽으로 좀 당겨서 조정을 하고, 또 2주차 같은 경우는 뭐 저녁 시간에 근무가, 오후 시간에 근무가 많다 그러면 9시부터 밤까지 9시까지 일을 유연하게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최근에 가장 많이 기업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 근무 형태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2018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이 단축이 되면서 2주 단위 또는 뭐 4주 단위 선택근무제를 도입한 회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는 어떻게 이제 이러한 선택근무제 운영 하에서 어떻게 일을 더 효율적으로, 더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성원의 의지가, 이제 구성원의 희망이 어느 정도 근무하는 데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조직 문화적인 이런 변화하고도 굉장히 연관이 많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화라든지 분위기에 따라서 이 제도가 얼마나 잘 정착이 되느냐도
살펴보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선택적 근로제를 살펴봤고요. 예, 탄력 근무제 또 탄력적 근로시간제죠. 확대 주요 내용. 최근에 이제 경사노위에서 이 탄력 근무제에 대한 개정 내용을 논의를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마 좀 결렬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건 차후에 제가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을 눌렀네요. 볼게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근무 시간, 근로 시간 단축에 있어서의 이제 근무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근무 구성원들을 좀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직책자 레벨에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관찰을 하고 가이드를 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좀 작성을 해봤고요. 사실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구성원 같은 경우도 업무를 정해진 시간 내에 몰입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요. 다만 직책자가 어느 정도 관리, 가이드를 또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 제도의 성패가 달려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근무시간, 근로시간 단축이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또 기업 현장에서의 이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논의라고 하긴 좀 뭐하죠. 사례를 제가 좀 공유를 먼저 해드려봤는데 이렇게 기업에서 근무시간, 구성원들이 일하는 방식의 변화, 또 법률의 개정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비단 인적자원 관리에만 관심이 있거나 뭐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사실은 경영학의 어떠한 분야에 있든지 간에 구성원이 근무를 하는 방식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 같은 경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 이슈라든지 최근의 변화 상황은 알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사례를 공유를 해봤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관련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내용 중에 기업 현장에서의 사례를 좀 더 많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구정모입니다. 예, 오늘은 예, 좀 정리를 하는 인적자원 관리에 관해서 정리를 하는 시간으로 좀 진행을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서 좀 몇 개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요. 예, 글쎄요. 예, 이게 참 인적자원 관리다. 이게 저도 예, 뭐 일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하지만 참 이게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애매한, 예, 좀 모호한 이런 부분이 워낙 많아서 모호성, 예, 좀 어떤 최적화, 어떤 숫자로 이게 표현이 된다라기보다는 좀 이게 사람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할수록 좀 더 어려워지는 이 분야와 영역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좀 그동안 했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좀 HR에 대한 전반적인 최근에 이런 동향과 기업들의 동향과 추세 또 흐름 뭐 트렌드죠. 예,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보면서 생각을 좀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글쎄요,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가끔 느끼는데 제가 뭐 이렇게 글을 쓰거나 논문을 쓰거나 좀 이렇게 어떤 의사를 표현을 하고 의견을 정리를 할 때 보면 노사 중에서 사측의 의견이 좀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 인정하면서도 또 그렇게 저는 이제 기본적인 뭐 잠재적인 생각이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입장이 워낙 이제 그쪽에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그런 자연스럽게 묻어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좀 해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혹시나 이제 뭐 제가 쓰는 글이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 부분은 좀 일부 좀 시각이 편향돼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하고 예, 그렇지만 항상 중립은 지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물론 구성원의 입장 또 이런 사회 구성원 예, 일반 사회에서의 인식 또 노동단체 여러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참여 당사자가 그렇지만
어떤 논의를 위해서는 항상 중립은 지킬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떠한 부분이 좀 이 과정상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좀 편향적인 부분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음, 사과까지는 아니고 예, 어쩔 수 없어서 저도 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해서 감안을 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고요. 또 그러면서 또 개개인들마다 입장마다 또 상황이 다르고 또 의견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예, 오히려 논의를 더 한층 더 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고 예, 좀 이해를 해주시고 양해를 먼저 해주시고 또 여러 의견이 같이 공유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저런 부분은 좀 반영이 더 돼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슬라이드는 예전에 제가 이걸 기고문을 기고문을 뭐 쓰려고 한 건 아니었었고 제가 나름 정리를 한 거였었어요. 항상 이게 저도 좀 직급체계 단순화, 뭐 직원에 해당하는 부분, 뭐 임원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 요즘은 임원 부분도 직급이 통합이 많이 되죠. 통합이라고 표현도 할 수 있고 단순화란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직급체계를 변경, 개편, 조정을 하는데 단순화, 통합이라고 하면 좀 범위를 너무 우리가 정해놓는 것 같기도 하고 줄이는 거죠. 축소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직급체계가 단순화되는 쪽으로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전에도 한번 이거 설명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제가 2020년도 정도까지 조사를 한 내용이네요. 언론 통해서 또 제 개인적으로 또 아는 HR 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정리를 좀 해본 건데 굉장히 흐름이 있는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반부터 간헐적으로 좀 진행이 되어 오다가 2016년, 17년, 18년 이때부터 이제 좀 본격화가 되는 모습을 좀 보이더라고요. 모든 회사를 조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는 게 어떤 뭐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민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언론을 통해서 그래도 공개가 된 내용 중심으로 봤을 때 이렇게 직원의 직급 체계가 뭐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보통 5개잖아요. 그죠? 사원 대리 제가 말이 빨라갖고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5개죠. 예. 근데 뭐 어떤 기업은 내부적으로는 과장 A, 과장 B 뭐 이렇게 직급 체계를 더 세분화해서 운영하는 기업들도 있기는 하죠. 예. 그래서 보통 통상 5개 정도에서 한 2개 정도로 가는 흐름이 지금 보여요. 이렇게 보니까 하나로 5개에서 만약에 여기 숫자가 이게 지금 직원 기준이고요. 예. 임원 팀장 제외하고 보면은 5개에서만 3개, 2개 이렇게 가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로 가는 경우는 사실상 직급 체계가 없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예. 직원들의 구성원이 그냥 팀원들이 있는 거고 그 팀원들을 그 관리 책임을 갖는 사장님으로부터 회사로부터 관리 책임 위임을 받는 팀장이 바로 이제 직책자로서 있을 거고 그 위에 이제 임원 이렇게 구성이 될 텐데 하나로 되어 있으면 직급이 아예 통합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예전에 제가 좀 이제 이런 흐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예전에 2016년도에 우리가 공정인사 지침, 그죠? 일반 행정지침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이 노동법률의 개정은 아니고 개정의 법률이라든지 신설은 아니고 행정지침을 통해서 정부에서 뭐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라고는 하지만 일반적인 기업이나 이런 고용관청에서 기본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가이드로 지침을 어떻게 보면 하달받는 거죠. 예. 하달을 받는 지침이잖아요.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따르는 가이드 정도는 될 텐데 공정인사 지침의 핵심이 그거였죠. 해고 기준에 대한 사회적 이런 통념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해고가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 가능성이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었고 굉장히 그렇지만 정권이 이제 갑자기 정부가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정부의 성향으로 인한 뭐 그게 팩트인 것 같아요. 정부의 성향. 그 공정인사 지침도 적폐로까지 표현하는 정치인도 있었으니까요. 그 지금 현재 집권당 그렇기 때문에 폐지가 됐죠. 즉시 폐지 집권을 하고
가장 먼저 한 게 공정인사 지침 폐지였죠. 예, 폐지가 아니라 폐기였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없애버리는, 아무래도 노동단체 이런 지지를 많이 받는 정부이다 보니까 나름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그 공정인사 지침이 이제 2016년도에 제정이 되고 시행이 된 건 아니고, 시행이 아니라 그냥 뿌려진 거죠. 그렇게 가이드가 하달이 되고 확산이 되고 2017년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정인사 지침과 뭐 최규책 불이익 변경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한 행정 지침이 2017년에 바로 폐기가 됩니다. 1년도 안 돼서 폐기가 되고 그 상황에서 주위를 제가 한번 둘러보니, 물론 이제 좀 약간 뒤에 조사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직급체계 단순화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어요. 기업에서. 연구는 뭐 해보고 조사는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뭐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영향이 사회적인 이런 흐름, 행정지침 구성원의 고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성을 부여를 하는 이런 법적 구성력은 없지만,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이 시행이 됐다고 바로 폐지된 직후에 기업에서 이런 직급체계 단순화를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도에 제일 많이 접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부터 지금 끊임없이 직급체계 단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2021년은 제가 뭐 직접 조사는 못했지만 뭐 삼성그룹 차원에서 뭐 임원 직급 통합했다라고 하고, 제가 뭐 삼성에 물어보지는 못했는데 아마 직급체계 구성원 그 직원의 직급체계도 단순화하려다가 설명회 때 아마 좌초가 된 것 같아요. 분위기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전에 한번 뭐 삼성은 5개에서 한 3개, 뭐 4개 계열사마다 이렇게 3개 정도, 4개인가, 삼성전자가 4개네요. 그죠? 근데 그 4개를 더 이번에 줄이려고 한 것 같은데 실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노조도 생기고 삼성전자도 이제 이런 근로조건에 대한 이런 협의도, 예전에 일방적으로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무노조 경영이라고 하기보다는 비노조 경영이었죠. 비노조 경영. 우리는 그냥 안 하는 거다. 금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라고. 왜냐면 근로조건을 그만큼 많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워낙에 이제 뭐 기업에 다른 보상 경쟁력이 더 높은 회사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변화라는 것도 있고, 노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허용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노조가 들어섰고요. 결성이 됐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임단협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산별 노조하고도 연계해서 굉장히 큰 영역으로 지금 노조도 결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성원 설명 부분에서 그게 막 가로막힌 게 아닌가, 아니면 막힐 것 같아서 그거를 아마 안 했든지,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삼성에서 그걸 안 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가 그러한 우리 노동시장 유연화, 고용시장 유연화, 이런 뭐 해고라고 표현을 하긴 좀 뭐하지만 인력 운영의 유연화라 그럴까요? 유연성을 조금 늘리는 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하고 세계적인 흐름이기도 한데, 2017년에 굉장히 특이한 이레귤러한 우리 정치 상황이 발생을 해서 전격적으로 폐지가 된 게 오히려 기업들로 하여금 좀 그러한 움직임을 더 스스로 그런 스텝을 더 빨리 밟아갈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한 게 아닌가라는 추정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게 하나의 좀 뭐 변화라고 하면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굉장히 큰 변화죠. 직급 체계가 단순화되면은 인사제도 사실 뭐 관리부터 평가 보상, 성과 관리, 뭐 채용, 퇴직, 교육 다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아마 현업에 계신 분들도 계셔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걸 왜 넣었지? 공정성이 아마 있어서 넣은 것 같은데, 이게 글로벌 금융 위기가 이제 2008년 그때 리먼 브로더스죠. 리먼 브로더스라고 하면 뭐 다 아시겠지만 넘사벽으로 입사하기 힘든 그런 IB죠. 이런 투자은행으로서 글로벌 금융 그룹인데, 그게 파산할 정도로, 파산이죠. 파산할 정도로 금융위기, 미국에서의 그런 리먼 브로더스하고의 이런 금융상품과 연계가 안 된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있었을까요? 그 정도로 영향을 많이 미친 사건이었죠. 그래서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을 쓰긴 했는데 뭐 이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시점을 이후로 좀 분배에 대한 이런 논의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동반성장위원회라는 것도 생기고, 예. 그리고 이제 분배에 대한 예전에 뭐 Occupy Wall Street 해가지고 그거였잖아요. 이게 미국의 이런 대학생이나 이런 노동자층이 월스트리트 가서 시위를 하면서 예, 자기들은 99%다. 근데 1% 또는 0.1%가 모든 부를 독점하는 구조. 그죠? 예, 뭐 정당한 경쟁에 의해서 부가 편중이 되는 거야. 어떻게 보면은 인지상정이기도 하겠지만 좀 부당한, 예, 좀 의도적인, 예, 정치적인 뭐 이런 의도라든지 좀 그런 흐름이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면 그거는 뭐 올바른 건 아니죠. 그래서 분배에 대한 또 이 공정성, 분배 공정성이라고 지금 제가 써놨는데 학술 용어이기는 한데 요즘은 공정성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다원화가 된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예, 여당과 야당이 그 공정성에 대해서 해석하는 의미가 전혀 다르다라고 비판한 논설위원회, 신문 논설위원회 글도 있었는데 공감이 많이 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예, 그래서 도대체 저쪽에서 얘기하는 공정성, 이쪽에서 얘기하는 공정성, 또 이제 소위 예, 저는 뭐 MZ세대라는 말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소위 MZ세대가 이야기하는 공정성, 그럼 기성세대가 얘기하는 공정성은 또 뭐가 다르지? 이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되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지금 굉장히 혼돈에 있는 공정성에 대한 개념이 저렇게 다양하게 제기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서로들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렇다 하면 이게 건전한 이게 현상인 건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공정성의 밑에 깔려 있는 거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정하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인정을 하고 서로 같은 공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경쟁이 지금 먼저인 것 같아요. 정당성이 먼저인 것 같고 정당한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긴 또 그럼 또 이제 논리가 다시 거꾸로 돌아가니까 도돌이표로 돌아가는 거고 정당한 경쟁 하에서 경쟁 조건 하에서 예, 조금이라도 더 예, 도움이 될 만한 뭐 기관, 기업, 조직, 구성원, 개인, 시민 이런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더 베네핏을 많이 가져가도록 하는 게 공정성의 기본적인 이런 밑바탕에 깔려있는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새 좀 많이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건지 공정성을 얘기를 하는 건지 좀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또 요즘 뭐 정치권도 많이 시끄러운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별로 관심은 없지만 그러한 여러 가지 개념이 나온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논의를 저해하는 저는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인적자원 관리에서도 조직 내에서도 뭐 많이 나오잖아요 말이. 그래서 요즘 뭐 신입사원이라든지 주니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뭐 한 1, 2, 3, 4년 한 3년 정도까지 라고 할까요? 3년 정도 차 정도까지 구성원까지는 그래도 배려는 해야죠.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으로서 우리 조직을 또 이끌어 나갈 한 이런 그룹으로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회적으로 저런 이슈가 많이 있다고 하면 우리 기업에서, 우리 회사, 우리 조직에서의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그들이 생각하는 거는 무엇인지 한번 서로들 공유하고 논의를 해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리는 마련을 해줘야죠. 그래서 최근에 좀 뭐 제 주변에 이제 HRD 인적자원 개발하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 얘기 들어보면 그게 하나의 이슈는 된 것 같아요. 조직 내에서도 좀 새로운 세대와 기존 세대와의 뭐 입장 차이. 물론 예전에도 그러한 뭐 이슈는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더 그런 부분이 확산이 되고 또 굉장히 다원화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직 내에서도 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올바른 거죠. 뭐 서로 문제에 대해서 공유하고 조직 내에서 해결 방안을 찾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우리 해 나갈 거냐.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건전한 논의 또는 논쟁인 것 같고요. 다만 이게 너무 분화가 되는 거는 의견이 분화가 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렇고요. 이게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뭐 어떻게 보면은 고용의 유연화 이거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또 이걸 왜 넣었지?
성과연봉제가 아마 2016년도 아마 그 공정인사 지침 나오기 전에 아마 화두가 많이 됐었죠. 공공기관 대상으로 성과연봉제를 아마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 기재부에서 왜냐면 이제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의 예산이라고 하면 인건비를 다 포함하기 때문에 총액인건비잖아요. 그러니까 공공기관 보통 총액인건비 제도라고 해서 연초에 전년도 연말이죠. 전년도 연말에 그 해당 연도 공공기관이 낸 실적을 바탕으로 또 내년도 이런 사업 계획을 다 검토를 해서 돈을 뿌려주잖아요. 기관마다. 그죠? 그게 총액 인건비죠. 예산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인건비도 뭐 이게 우리가 이제 너희 A 공공기관에 이제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죠. 기재부 장관이 그러면 한 10억 너희라고 하면 지금 그렇긴 한데 A 공공기관은 10억 한도 내에서 임원 플러스 계약직, 정규직, 모든 일용직, 아르바이트, 단기계약 다 포함해서 그 내에서 인건비를 써라라고 정해주잖아요. 이게 총액 인건비 제도죠. 쉽게 얘기하면. 그걸 넘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 이제 한 가지 작년, 재작년 이렇게 좀 이번 정권 초반부터 문제가 많이 생겼던 게 총액 인건비 제도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 말인즉슨 인건비를 쓸 수 있는 돈은 바뀌질 않았는데 정부에서 정책이 대통령 공약상, 정부 공약상, 대국민 공약상이 비정규직 제로 하잖아요. 그래서 비정규직 계약직이나 이런 단기 근로 이런 하시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시켰죠. 그럼 이제 정규직 전환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정규직이 되면은 뭐 수당, 그죠? 통상임금이 일단 오르기 때문에 모든 연장 근로에 대한 수당도 오르고 이제 퇴직금도 오르게 되고 급여 자체도 급여는 아마 수평이동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조금 올려주는 식으로. 왜냐하면 수평이동을 하면은 고용 안정성 외에는 뭐 크게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우리 또 노동단체에서 반발을 많이 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부는 좀 올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당해 연도에 채용을 하도록 계획한 인력을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채용을 못하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겼고 뭐가 맞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공공기관에 대해서 이제 이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었죠. 이것도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시점에 굉장히 지금 필요한 상황일 거라는 생각도 드는데 좀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공공기관들이 워낙 이제 평가도 그동안 하기는 하는데 직원 성과 관리도 하기는 하는데 평가 보상을 하기는 하는데 평가에 따른 뭐 승진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미치지만 보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렇게 차등적으로 진행을 하지는 않아왔죠. 근데 이제 요즘은 더 이상 안 되겠는지 아까 우리 그 민간기업이 직급체계 단순화하는 흐름도 보셨겠지만 공공기관은 이렇게 뭐 직급체계를 단순화를 바로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정부 허락도 받아야 되는 거고 정부가 투자한 거니까 그러다 보니 평가하는 부분, 인사권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노조도 있을 수 있죠. 공공기관에 노조의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설명 정도만 하고 바꿀 수 있는 평가제도라든지 인사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따른 보상 차등 이런 부분은 이제 구성원 설명회를 통해서 저하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물론 이제 구성원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하가 되는 식으로 설명은 안 하겠죠. 그렇게 설계도 하기 쉽진 않을 거고 그래서 저하는 아니고 만약에 평가가 점수를 이제 평가를 잘 못 받으면 연봉이 뭐 한 동결이라든지 0.5% 인상하는 식으로 낮춘다. 그리고 고성과자는 더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요새 많이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지금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민간기업은 평가 보상을 바꾼다라긴 그거는 이제 이전에 많이 해왔고 아예 그 평가 보상을 바꿀 수밖에 없는 틀을 직급 체계를 지금 바꾸고 있는 거고요. 그 움직임이 있는 거고 공공기관은 이제 예전에 민간기업들이 하던 평가 보상 좀 약간 부담이 없다라고 하는 거는 공공기관장이 인사담당 임원하고 인사팀장하고 논의해서 인사제도 변경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가로막힐 일이 별로 없는 쪽으로 접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들리고 있어서 드디어 이제 올 게 오는구나. 그러니까 늦은 거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늦은 건데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공공기관에도 확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슬라이드는 좀 그 내용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뭐 엄격하게 개인들 평가해서 보상을 차등 보상하라는 게 맞느냐를 제가 표현을 한 거였는데 이건 뭐 근본적인 이거는 뭐 논란이죠. 예, 제가 여기다가 지하철을 한 이유가 예전에도 어디 가서 설명을 한 게 한번 서로들 이제 얘기를 할 때 예를 든 거는 예, 그 기관사 이 직을 수행하시는 분이 자기가 잠도 안 자고 성과 뭐 예를 들어서 평가 잘 받으려고 정시 퇴근 정시 이걸 너무 잘 지키려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도 잘 안 자고 예, 예, 워낙 이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그분이 어디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그렇게 고성과를 내기 위해서 예,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금 책임지는 굉장히 중요한 직무를 수행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직무에 만약에 지나친 성과주의로 인해서 그 안전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건 누구 책임이냐. 예, 그래서 그런 고민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표현을 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죠. 예,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 제도적인 장치, 또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배려 그런 부분을 통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이 슬라이드를 만들 때는 이제 그런 성과 연봉제에 대한 논의가 한참 하다가 그것도 이제 갑자기 딱 어떻게 보면 단절이 되는 분위기로 거의 끊어져가지고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논의가 노동시장에 관련된 거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조금씩이라도 이루어지는 게 맞는 건데 그래야 변화를 어떻게 보면 담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발전적으로 서로 양해할 건 또 양해하고 그런 식으로 나갈 건지가 문제인데 우리 일본하고만 비교해도 우리는 너무 단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일본하고도 한번 얘기를 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사실 많이 앞서 나가고 있어요. 우리하고는 좀 다른 길을 이미 저는 가고 있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이제 전혀 다른 분위기로 갔어요. 도사관계법, 뭐 노동법 관련, 선진화와 노동시장 구조개혁. 제가 굉장히 워딩을 강하게 썼네, 그죠?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가 이렇게 썼는지 그랬어도 모르겠어요. 뭐 경사노위라고 요즘 뭐 있기는 한데 뭐 존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마지막에 썼네요. 그러나 성과연봉제, 공정인사이제 폐기죠. 폐기와 같은 정책의 급격한 전환. 이렇게 노동정책이 급격하게 정권이 바뀐다고 급격하게 이렇게 바뀌거나 어떠한 정치적인 사안으로 인해서 수많은 노력을 통해서 굉장히 이게 축적되어 온 논의잖아요, 사실. 이게 쉽게 단순하게 뭐 고용노동부가 지침 단순히 만들어가지고 진행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여기 참여한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들 많이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사회의 상황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래도 최저간 정도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실행 가능한 부분으로 만든 거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부분이고 근데 이제 단순하게 이게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좀 영향을 미쳐서 그냥 쓰레기통 들어간 거잖아요. 폐기라고 하면 그냥 쓰레기통 들어간 거죠. 뭐, 그죠? 분쇄기에다가 파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논의하기도 힘들고 또 비슷한 논의를 말만 꺼내면 또 적폐 세력이라고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 학자들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쉽지 않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성과연봉제는 성과연봉제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공공기관도 이제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런 부분을 좀 노력은 하고 있다. 움직임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이 지금 300개가 넘는데 그 중에 몇 개나 지금 하고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주제가 또 바뀌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영역별로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조직문화 굉장히 어렵죠. 큰 영역이고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다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가장 많이 연관이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였던 것 같아요. 저는 맨 처음 슬라이드하고 요거하고 사실 예전에 저거 이거 따로 만든 건데 그걸 붙여놔야 될 것 같아요. 직급 체계가 단순화가 되고 예를 들어서 뭐 과장, 차장, 부장이 하나의 뭐 책임으로 하나의 직급으로 통합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요, 사실. 기존의 과장, 차장, 부장이면은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과장 초년차가 1년차가 부장님 3년차를 상대한다? 그냥 말 들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우리나라 상황에서. 지금도 물론 그런 상황인데 그게 직급이 이제 틀이 통합이 되고 물론 이제 그 변화라는 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화의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과장 초년차가 시장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난
구성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부장이더라도 자기보다 실력도 뛰어나고 어떤 프로젝트도 자기가 맡아서 다 하고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여기 지금 보면 tacit assumption이라고 맨 밑에 있는 부분이 구성원의 무의식이잖아요. 잠재적인 의식. 인식이 바뀌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가르치고 그래도 일을 잘하는 건 알지만 저 친구가 일 잘하면 내가 항상 시키니까 나도 성과가 좋아지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같은 직급이네. 그러고 프로젝트 리더를 팀장이 예전에는 당연히 나를 리더로 부장으로서 차장 부장을 어느 정도 연공성을 그래도 좀 인정을 하는 분화니까요. 대우를 하고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그냥 맡기는 거죠, 과장한테. 과장 1년 차면 어때요? 팀장의 성과가 잘 나면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가 근본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현상이, 저도 관찰을 했고 직급체계 통합하고 1년, 2년, 3년 해봤는데 말하는 수가 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외형적으로 보이는 거는. 물론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이 조직으로서는 더 반가운 사람이겠지만 그거는 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말을 잘 안 하고 팀장이 명확하게 업무를 파악을 하고 짝을 지어줘서 어떤 업무 지시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잘 알지 못하면 일이 잘 안 돌아가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죠. 또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의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요. 각 조직마다. 예전에 조직 문화를 한번 제가 공부를 할 때 rational choice approach 이거 뭐 있잖아요. 합리적인 선택 이론이라 그래서 결국은 이익에 대한 개인이든 조직이든 이익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기의 이익에 저해가 되니까 직급체계가 통합이 되면 잘 말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게 합리적으로 효용과 편익, 이치에 맞는 이렇게 써 있기는 한데 자기와 자기한테 속해 있는데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을 한다는 당연한 가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렇게 크게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임금체계. 제가 요즘 좀 이슈를 제기를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의 노동법률, 임금체계가 경영학 쪽에서 원래는 다루는 게 저는 굉장히 정확한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법률, 노동법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하세요. 왜냐하면 노동법률 하는 분들이 통계자료 같은 거, 그런 노동 관련 리포트 이런 거를 많이 다루시다 보니까 직무중심, 여기도 있을 거예요. 여기는 없네. 직무급, 그죠? job based pay, 뭐 미국식의 이런 시장가치 기반, 그런 부분의 직무중심 인사관리, 물론 중요하죠. 일이 중요하니까요. 사람보다는 이제. 그렇지만 직무급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저는 주장에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좀 고민을 요즘 많이 하고 있고, 좀 제가 연구를 최근에 한 것도 있는데, 하나 얼마 전에 올해 이제 제가 그 학술지 하나 낸 게 있는데, 한국 기업 임금 체계에 관한 고찰이라고 해서 연구를 하나 했는데, 제목은 거창하죠. 근데 이제 조사 대상은 우리나라 최상위 위에 1, 2, 3, 4 기업의 그룹의 각 대표까지는 아니겠지만 대표 계열사도 있고요. 계열사 인사 팀장들 대상 4명하고 말씀드려도 되겠네요. 여기는 네이버 인사팀장하고 5명 해가지고 질적 방법으로 설문조사식으로 처음에 이제 설문조사도 했고, 혼합 방식이죠. 혼합 연구 방법이죠. 심층 면담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해보니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직무급이라는 표현은 안 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조직의 지금 임금체계가 직무급인지도 모르겠고 연공급인지도 모르겠고 구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 상황에 따라서 변화하고 개선하고, 근데 변화도 그렇게 크게 할 수가 없고, 왜냐면 이게 자칫하면 근로조건이 저하되는 부분으로 괜히 잘못 인식이 되다 보면 이게 구성원과의 갈등만 많이 생기는 거고, 또 이게 돈에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굉장히, 저도 인사팀장이었지만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게 이런 임금 구조, 임금 항목, 임금 변화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근로조건의 가장 핵심이 돈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그 팀장들도 예전에도 뭐 저하고 얘기 많이 한 분들이기는 한데 생각이 이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런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뭐 직무중심 인사라는 게 강화되는 차원에서 직무급의 이런 성격이
도입이 돼서 우리 임금 체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변화 관리에 있어서 도움을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임금 체계를 개편한다 또는 임금 체계를 뭐 기존에 우리가 이제 연공급 베이스의 임금 체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직무급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좀 선언적인 이런 제안은 제가 이렇게 유도한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인사팀장님들도 그렇게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직무급이란 얘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대요. 예. 기업 현장에 와서 직무급이란 거 한번 기획 한번 해보시라고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현실하고는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제가 연구를 했고 이번에 기고문도 그렇게 해서 어디 하나 낼 건데 나중에 한번 공유를 제가 드릴게요. 제 생각이 아니라 제 생각도 그렇지만 그분들 네 분들 다섯 분들 생각이 그래서 인사팀장이 됐나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거의. 그런 생각이고 어떤 유형으로 이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임금체계라는 게.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제가 이거를 작성을 한 거는 그때 제 생각이 여기 지금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조직의 문화를 변화하거나 개선하는 경영 도구라는 거죠. 문화를 바꾸는데 임금체계를 바꾼다, 항목을 바꾸고 변경을 한다, 개편을 한다라는 접근은 타당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었습니다. 저도 연구를 해보니까 비슷하시더라고요. 생각하시는 게 다. 그래서 직원들의 이 돈에 관련된 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만약에 겉으로는 얘기 안 하겠지만 평가를 조금 더 못 받아서 예년보다 임금 인상률, 그러니까 연봉 인상률이 기존에 이제 평가를 잘 못 받아도 물가 인상률 뭐 한 2.5% 정도는 회사에서 인정을 해줬는데 이제는 일을 좀 못한다라고 인식이 되면 그냥 연봉 인상률이 0.5%밖에 안 된다. 동결하면 뭐 사실상 저하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죠. 마음속에는. 그러면은 올해 학원비 우리 꼬맹이 학원비가 뭐 한 20% 오를 텐데 학원도 더 많이 다녀야 되고 3개 다니던 거 4개 다녀야 되고 학년도 올라가잖아요. 학년들. 그러면 학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그거 어디서 메꾸지? 이 생각부터 드는 거죠. 그러면 제도를 왜 그렇게 바꾸냐고 이제 공청회 설명했대. 그러면 사실상 임금 저하 아니냐고 이슈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뭐 회사야 당연히 뭐 이건 저하는 아니고 성과주의 강화라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인 마음속에는 당장 우리 아예 학원비가 지금 모자른데 이건 바꾸면 안 된다. 그럼 또 노조 가입하고 노조에 더 의견을 더 많이 피력을 하고 이런 움직임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직급이 뭐 3개였던 게 하나로 통합이 됐다라고 하면 일 잘하는 사람 돈 더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재원은 한정이 되어 있고 뭐 회사가 화수분같이 돈을 많이 버는 회사라고 하면 걱정이 없겠지만 그런 경우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논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그러한 입장을 좀 많이 좀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거를 반대를 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좀 뭐라 그럴까 좀 교육을 시켜야 되나 모르겠어요. 공부만 하신 분들이라서 또 나름 뭐 통계라든지 이런 수치 가지고 추세라든지 분석을 통해서 하시는 것도 맞지만 당장 임금 체계를 시행하는 사람들이 기업 현장의 인사팀장이란 말이에요. 인사팀장이고 인사 담당 임원, 인사 담당하는 직원들 또 어떻게 보면 바로 그냥 영향을 받는 게 직원들 전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지가 않죠. 또 이게 뭐 공무원 조직도 아니고 시키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논의도 해야 되고 구성원들 간에 협의도 해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거를 개편을 해야 된다라는 당위적인 시각에서의 접근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쓸 때도 이것도 되게 제가 오래전에 만든 것 같은데 그때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아마 이게 제가 인사팀장일 때 만든 것 같은데 그래서 임금 체계는 단순하게 제도적인 부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제가 썼네요. 마지막에 제도 변화 개선의 이유를 최우선 고려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구성원이 납득을 해야죠. 여기 제가 그림도 그려놓은 거 보니까 직원들이 이거를 서로들 다 이해를 어떻게 보면 공감을 해야 이거를 어느 정도 변화를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이 그림 찾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인적 자원이 하나 뭐 넘어가긴 했는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인적 자원 개발 관점의 전환일 제가 이걸 왜 넣었냐면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
휴먼 리소스 매니지먼트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HRM을 공부하고 있지만 같은 앞에 휴먼 리소스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같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휴먼 리소스 디벨롭먼트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좀 약간 비판적인 시각에서 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이 되다 보니까 인적자원 개발은 좀 약간 뒤처져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통합적인 시각을 갖자라는 거죠. 제 생각은, 제가 제안하는 거는 노동시장의 일은 어떤 단절적이나 하나의 단독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잖아요. 예. 회사가 직원을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용을 하고 활용을 하고 심지어 부린다까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의미의 뒤편에는 같이 수반되는 부분에는 이 사람을 어쨌든 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육성을 하는 거잖아요. 전문가로서. 같은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런 양면적인 통합적인 시각을 이제 육성 관점에서도 좀 같이 바라보는 게 이전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라고 좀 저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현상을 좀 강조하고 우리가 뭐 노동법이라든지 이런 인적자원 관리 기준의 통제 기준의 이런 통제 일변도의 관점에서 조금이라도 좀 벗어난다라고 하면 논의할 수 있는 여지는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예. 쉽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우리 사회가 건설적이라는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컨스트럭티브한 좀 이런 방향으로 결과는 나오지 않더라도 논의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의견도 많이 제시를 하고 인적자원 개발 쪽 전문가들도 인적자원 개발 쪽에서 요즘 많이 연구 주제가 몰입입니다. 인게이지먼트. 예전에 뭐 커미트먼트라고 표현을 많이 했는데 학술 용어로 요즘 인게이지먼트도 굉장히 많이 쓰는 학술 용어화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 일이 중요한 게 뭐냐라는 거죠. 성과도 중요하고 중요하지만 결국에 사람이 이제 노동시간도 줄었고 근로시간도 단축이 됐잖아요. 그 시간 내에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러자면 결국은 그 핵심은 몰입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게이지먼트에서 어떻게 인게이지먼트하고 잘하도록 하고 인게이지먼트를 얼만큼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내는지가 조직 내에 어떻게 보면 공식이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뽑아야 되고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렇게 교육시키고 이렇게 가이드를 해야 이렇게 몰입을 하더라.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직급체계가 저렇게 변하고 있고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굉장히 우리나라 노동 어떻게 보면 시장의 이런 발달사에서 접하기 힘든 한 주의 근로시간이 최대 기존에가 2018년 6월 말일까지는 68시간이었죠. 한 주에 법에서 허용하는 연장 근로시간까지 포함을 해서 근데 지금은 52시간이잖아요. 그러면은 빼면 얼마예요? 그게? 한 주에 어쨌든 최대 연장 근로까지 포함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16시간까지 줄어들었다라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 아닐까요? 1시간이 줄어도 지금 그죠? 돈도 줄고 그 사이에 그렇다라고 기업에서 만약에 내가 사장이고 내 주머니에서 인건비가 나간다라고 하면 그 줄어든 시간만큼 그래도 16시간 줄었으니까 그 비율만큼 성과를 덜 내도 돼. 이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온 것 같고요. 그 변화를 우리가 좀 더 건설적으로 논의를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하나의 어떻게 보면 논의에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이런 통합적인 시각인 것 같아요. 총체적인 시각, 홀리스틱이 총체적인 표현이 총체적. 총체적이란 표현이 되게 어려운 말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이런 총체적인 시각에서의 HR을 바라보는 거기에 HRM을 중심으로 그동안 일변도의 시각이었다라고 하면 육성, 개발, 지원, 그죠? 사회적 책임 이런 쪽 관련된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하는 양면적일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분절적일 수도 있고 그 두 가지 개념이 그렇지만 이제는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를 서로들 인정을 하고 논의의 범위를 좀 넓히는 게 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제가 추가를 했네요. 이게 또 오랜만에 봐서 저도 내용을 잘 모르겠네. 읽어볼게요. 노동시장에서 조망한 인적자원 개발이다. 제가 한 얘기 같은데 방금 HRD를 성과관리 등과 같은 HR 프레임워크 자체의 변화와 얼라인하는 사고가 필요하다. 그죠? 성과관리에 있어서 평가보상을 그동안 많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엄격하게 얘기하면 평가보상 그리고 육성이잖아요. 육성까지도 명확하게 온라인에서 연계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적은 것 같고요.
또는 이제 밑에 비판적 또는 총체적 관점에서 HLD 의미에 대한 탐구의 범위를 확장. 예, 제가 했던 얘기죠. HLD가 이제 단순하게 뭐 교육, 보통 T&D라고 하잖아요.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라고 표현을 많이 써요. 미국에서 그렇게 많이 쓰는데 물론 미국에서 HLD라는 개념이 나오기도 했지만 막상 미국 기업 가보면 그냥 HLD라는 용어 안 쓰는 회사들도 많아요. T&D, 예, 트레이닝 앤 디벨롭먼트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이제 HLD의 디벨롭먼트에 대한 이런 부분 개념을 좀 인게이지먼트, 육성, 몰입, 예, 성과 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요? 툴로서 우리가 지금 그걸 인정을 하고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한번 읽어보면 되게 어렵게 쓴 것 같은데 학습된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HRD 실행을 동기부여를 위한 보상과 적극 연계할 필요가 예. 제가 썼는지도 모를 정도로 잘 쓴 것 같은데 예.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공감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동력이라는 게 또 학습된 노동력의 활용이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동 자체가 학습이라는 거죠. 예. 관점에서 HRD 실행을 또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렇게 기업으로서 또는 직원들 간에 서로 교육, 개발을 도와주고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또 중요한 게 인적자원 관리 측면에서 항상 이 통제, 인건비 억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데 보상하고도 어떻게 보면 이게 HRD가 HRM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접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맨 위에 꼭지하고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성과관리, 그죠? 평가 보상 이쪽하고 연계를 적극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로 제가 쓴 것 같습니다. 예. 지금도 동의합니다. 예, 제가 그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고 달라지질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도 한번 우리 인적자원 관리에 대해서 한번 랩업이라 그럴까요? 한번 좀 해봤는데 뭐 슬라이드가 몇 개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참 글을 쓸수록 어렵고 이 논문을 예전에 처음에 뭐 제가 학술지는 한 20개 정도 쓴 것 같은데 처음에 한 5개 정도까지는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막 약간 건방진 생각에 근거 없는 자신감이죠.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 한 5개 넘어가다 보니까 하나하나 쓰기가 너무 어렵고 예, 비판을 받을 게 너무 뻔히 보이고 예, 근거도 없는 저런 주장을 내가 할 수 있나 하면 되나 이런 의구심이 자꾸 들기 때문에 시간도 더 많이 걸리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쓰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그게 인사관리 쪽에 인적자원 개발, 인적자원 관리 쪽에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사람이잖아요. 중요한 게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대상이고 예,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라든지 이런 걸 내게 하는 건데 저 스스로도 뭐, 예, 뭐 하라 그러면 하기 싫은데 그죠? 예, 그걸 누구한테 제가 강요를 하겠어요 또 아무리 제가 관련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할 거냐 납득을 시킬 거냐가 문제인데 저도 납득이 잘 안 되는데 누구를 납득을 시켜요 그죠? 예,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라고 예,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제가 또 뭐 우리가 정해진 예, 학기와는 무관하게 서로 의견도 나누고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고요. 예, 조속히 하여간 일상으로의 빨리 회복이 돼서 예, 좀 이렇게 대면으로도 보고 예, 얼마 전에 한 분 이렇게 학교 이렇게 다른 일 때문에 오셨다가 잠깐 한번 들리셔서 저하고 차 한잔 했는데 차 한잔은 아니죠. 제가 갑자기 오셔가지고 대접을 제대로 못했는데 좋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또 예, 서로들 관심 분야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예, 의견도 나누고 뭐 사람 사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일상의 회복이 빨리 돌아와서 우리 학업도 우리 학교에서 이제 좀 더 많이 뵐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기를 조금이라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정도 하고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이번 챕터 잘 듣고 학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각 챕터마다 이제 내용이 다 다른데 제가 여기 지금 챕터 정리, 심층 학습이라는 부분을 좀 연이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어떤 여러분들한테 가이드를 드린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처음 들어본 내용도 있을 거고 또 청년 창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우리 노동 환경이라든지 기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관리 방안, 또 관리 제도,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학습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게 온라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으로, 일방적이라기보다는 일방향성으로 진행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 내용을 피드백을 받고 상호 커뮤니케이션 기반의 학습을 좀 활성화하도록 제가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고요. 요번 시간을 통해서는 이제 기존의 요 앞단까지는 해당 개념에 대한 이해라든지 또 어떤 시사점, 또 지금 현재 산업 우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움직임, 또 여러 가지 요인들 간의 다이나믹스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서 좀 앞단에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터넷 옆에 뭐 같이 창으로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열어놔서 조회하고 검색하면 되니까 해당 키워드라든지 해당 궁금한 내용을 좀 찾아서 스스로 학습하는 방법을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는 이걸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플립, 뒤집는다는 뜻인데 학생이 스스로 공부 먼저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을 이제 통상 플립드 러닝이라고 하는데 뭐 지금 이번에 도입하고 시행하는 지금 부분도 유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각 챕터별 내용이 각 분절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챕터 간에 이게 스토리 라인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한 학기 교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과가 앞에 이제 내용을 듣고 이제 제가 얘기한 내용을 듣고 또 학습을 하고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이 해당 내용을 좀 찾아서 좀 결합을 해서 교육 효과성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가 희망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해주실 일은 저는 보통 어떤 시사점이나 어떤 주제에 대한 이슈 이런 내용을 찾을 때 물론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최신으로 설정을 하고 해당 키워드를 입력을 한 다음에 해당 기사 특히 논설이라든지 어떤 기자들이 좀 이렇게 큰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분석 또 문제점 향후 대응 방안까지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 기사 정도 찾아보셔도 굉장히 많은 학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유튜브 같은 경우도 요즘 주제별로 너무나 컨텐츠가 너무나 많죠. 예, 그래서 좀 보완적으로 유튜브 내용은 필요한 부분 좀 짧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같이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챕터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해주실 일은 앞에 이제 제가 교수가 설명한 내용으로서 해당 내용에 대한 청년 창업을 둘러싼 여러 가지 요인들, 각각의 요인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챕터마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아셔야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수업을 듣고 이해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판단을 좀 해봐 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좀 이해가 좀 조금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내가 평소에 좀 본 게 있는데 연계를 해서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면은 좀 나의 지식 향상이라든지 이런 역량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그 해당 개념 또는 각 사안별로 산업 현장 트렌드 조사 아까 제가 얘기한 최신 뉴스 중심으로 언론 뉴스라든지 뭐 유튜브 뉴스 또 유튜브에서 제시하는 여러 가지 개념들 설명하는 주제별로 그런 내용들 창업에 대한 내용도 엄청 많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사를 이 시간에 본 교과하고 지금 이게 계속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본 교과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학습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요즘 가장 최신의 자기 주도 또는 플립트 러닝 학습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교과 내용과 조사한 트렌드 조사 내용을 연계해 봐야 되겠죠. 연계하고 디스커션 스스로 한번 해보고 디베이트라는 표현도 맞을 것 같아요. 스스로 조사한 내용하고 또 제가 얘기한 내용 또 조사 내용을 통해서 나온 시사점 이런 부분을 비교도 해보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아니면 좀 유사한 건지 연계성이 있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정답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한 부분이 트렌드에 뒤처진 부분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보완을 해서 좀 정리를 하는 습관을 챕터별로 가졌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이제 앞으로 한 20분, 25분 정도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해당 시간을 매 수강 시간마다 지금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해당 정리 내용은 뭐 꼭 컴퓨터로 정리를 해 챕터마다 주요 키워드별로 정리를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을 정리를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여러분들이 이제 레포트로 제출을 해서 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제가 뭐 각 회차에 따라서 테스트라든지 뭐 시험을 볼 수도 있겠지만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직접 작성한 레포트 여러분들이 뭐 어디서 뭐 챗 GPT라든지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했나 안 했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이렇게 챕터마다 스스로 공부를 해서 데이터를 누적을 하고 데이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찾은 내용들 또 시사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들을 모아놓고 정리를 해두면 굉장히 좋을 나중에 레포트 쓰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 또 그 레포트라든지 레포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 메모를 해놨다라든지 각 챕터마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이렇게 정리한 뭐 기사라든지 이런 내용을 기록을 해놓 기록 보관을 해놓고 나중에 저한테 뭐 추가 평가 자료로 해가지고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신다든지 제 개인 이따가 이제 설명드릴 이메일로 보내놔 주시면 그거로 뭐 평가를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 어떻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의 몰입도라든지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여한 부분에 대한 가점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온라인 교과 과정에 대한 좀 보완을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 이제 그 내용을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다음 장이 아니라 계속 진행을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이메일 안내 드릴 테니까 거기서 궁금한 거 있으면 거기다가 이메일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리한 내용은 밑에 제가 여기 Q&A라고 적고 밑에다가 제 이메일,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이메일이에요. 자주 보는 이메일이니까 여기다 뭐 질문 같은 거 이렇게 보내도 되고요. 또 사이버 캠퍼스 통해서 질문 같은 거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매주 체크해가지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 검토 부탁드립니다. 제가 종료할 때까지요. 네.